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기업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신경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를 한번 소개를 해보시면 저는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15년 이상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경제학을 가르쳤고,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공인회계사랄지,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특히 이제 우리 매경 테스트 같은 데 있죠. 테스트 같은 거, 모든 경제학이 들어가 있는 시험에는 전부 다 제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험 경제학의 어떤 모든 그 틀들이 나한테 내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신뢰성을 갖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고득점을 달성하게끔 해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따라와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제학이 어떤 거냐 나와 있는데,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학이 뭐냐? 바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때문에 제가 경제학을 굉장히 난해한 학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난해합니다. 수학은. 경제 수학. 그래서 그 경제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경제 수학 과목을 듣는데요. 이건 경제학의 강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경제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 현상은 어디까지나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강론은 아니라는 얘기는 경제학의 어떤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어떤 분석 도구를 사용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학의 언어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이라는 선행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냐? 아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일반적인 미분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설명 드릴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미시 경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학이 있고 국제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시 경제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시, 세밀하게 경제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숲이 있으면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상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시경제학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현미경으로 바라본다. 현미경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말 그대로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도로 구성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요게 바로 거시경제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미시경제학은 이제 그래서 어떤 변수가 등장을 할 때 시장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하는 학문이거든요. 그게 뭐 가격 변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시장의 가격이다, 뭐 컴퓨터의 거래량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거시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물가라는 변수가 등장하고 국민소득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성장이랄지 경제발전이랄지 실업이랄지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은 이제 우리가 항상 미시경제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학은 어디까지나 모든 이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시를 듣고 거시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 파트에 이제 국제경제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국제경제학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죠. 이제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제무역론은 실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실물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의 흐름이다 보니까 뭐 생산물의 흐름이 있죠. 국가 간에. 이런 것들을 다룬 게 바로 국제무역론이고요. 국제금융론은 이제 화폐 시장을 다룬 화폐 흐름을 다루는 거예요. 금융 자체가 뭡니까? 돈의 흐름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론은 화폐 시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무역론이 다시 국제무역 이론과 무역정책론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무역 이론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입니다. 근데 무역정책 들어가 보세요. 정책, 무역정책. 뭔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즉 보호무역, 뭐 관세랄지 비관세 장벽이랄지 이런 걸 다룬 게 이제 무역정책론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 국제금융론은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외환시장론, 환율 있죠. 외환시장론, 환율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론. 그래서 경상수지랄지 뭐 자본수지랄지 금융개정이랄지 그게 다른 게 이제 국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무역론은
이제 분석 방법 자체가 미시 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개방 미시 경제학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국제금융론은 주로 이제 거시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방 거시 경제학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의 어떤 이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국제 경제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대충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수험 경제학에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출제 비중은 바로 대부분의 수험 경제학 지금 보시면 뭐 공인회계사가 시험 있죠. 그다음에 뭐 그 감정평가사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계리사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있고요. 뭐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시험은 이제 국가직, 지방직, 또 서울시 따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직, 8급 국회직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고시 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도 재경직에 행정고시에 또 경제학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입법고시, 사법고시 다 경제학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요즘에 경제 능력 시험 있죠. 매경 테스트. 그다음에 한경에서 보는 거 테스트 같은 거. 물론 거기에 대부분 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또 실제 실강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매년 문제집을 출제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해설을 제가 달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험 경제학 틀이 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항상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제 예전에 80년대 막 그때 당시 어떤 입법고시, 사법고시 뭐 그런 문제들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어떤 기출 유형들이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수험 경제학이 이렇게 이제 미시 경제학 50%, 거시국제 포함해서 50% 출제가 되는데 이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경제학 비중이 이제 뭐 가장 낮겠죠, 물론 낮을 텐데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공무원 추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추세를 보게 되면 미시 경제학 비중이 약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거시 국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경제학 비중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비중이 낮다 해서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쪽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철저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학의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경제학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직렬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무슨 뭐 경영학만 보는 데가 있고요. 뭐 경영경제 같이 보는 데도 있고요. 뭐 경제학만 보는 데도 있다. 자, 물론 이제 공기업 보게 되면 한국은행 정도 그쪽은 거의 대학원 수준까지, 석사과정 수준까지 이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금감원은 약간 좀 한국은행도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서 공기업은 이제 그 직렬마다 다르지만, 과거의 공기업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어요. 최근에는 점점 수준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정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공기업 경제학이 이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공인회계사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인회계사와 거의 같은 급수의 이제 시험이 바로 국회직이에요. 국회직 8급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국회직은 뭐 10명 정도 뽑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통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가 이제 공무원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지금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인노무사하고 이제 보험계리사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공인노무사하고 그 보험계리사가 원래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쉬워졌냐? 2008년도에까지 공인노무사가 그래서 경제학이 필수였거든요. 근데 경영학 선택으로 바뀌어요. 보험계리사도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경영학으로 선택을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의 99%가 경영학을 선택합니다. 경제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경영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2008년도인가 그때 이제 바뀌고 나서 첫 시험에 저 경영하고 당연히 경제하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일하게 절대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제를 도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영학 과목을 80점 맞고 떨어졌어요. 1차 시험을. 근데 경제학을 25점 맞고 합격하는 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제가, 야, 여러분들 진짜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한 게 더 좋다. 왜? 최소한 수요 공급 그쪽은 대충 알 거 아니냐. 쉬우니까. 그쪽 하고 나머지 다 쭉 찍어라. 그럼 25점 넘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당연히 경영학과 이제 같은 어떤 점수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뭐 공인회계사에서는 한 지문인 정도의 문제가 거기는 한 문제로 이렇게 문제화돼서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기업 경제학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바로 공무원 수준, 중간 수준으로까지 레벨이 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제학 교재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수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차원 짝의 쪽도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걸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물론 자격증하고 공무원하고 각각 무엇은 차이가 있다.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난이도는 차이가 있는데 그 경제 이론 자체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보통 2월 달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이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노무사 시험, 간평사 시험 쭉 등장하게 되는데 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이 보통 8월 달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교수가 당신은 공인회계사용 교수고, 당신은 감정평가사용 교수고, 당신은 공무원용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 출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난이도만 맞추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죠. 감정평가사 문제가 1, 2, 3, 4, 5야. 근데 그걸 갖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자격증 영역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럼 모든 다른 자격증 영역을 갖다가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난이도 수준으로 제가 전부 다 기출문제도 풀어드리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아무튼 수준 자체가 공기업 경제학은 이렇게 공무원 수준까지는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신경수 경제학 고득점 학습 전략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어떤 뭐 과목이 다 그렇듯이 자, 첫 번째 예습을 해야 되겠죠.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겠죠. 자,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데 경제학은 특히 여러분들 요거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자기가 뭔가 독학을 한다. 그건 범죄 행위와 똑같아요. 경제학은 있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들은 굉장히 수학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선행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후행 개념을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시부터 공부하고 미시 공부하고 그렇게 안 돼요. 미시 경제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 거시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수학에서도 보세요.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분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대부분 복습을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예습과 복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저는 좀 예습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제학은 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학문이기 때문에 예습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예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막 책을 파고들으냐? 그건 예습이 아니라 그건 독학이에요, 독학.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습은 절대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아무튼 챕터별로 딱딱 끊어서 제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 그 챕터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갖다가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읽어보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계 대체율이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걸 예습이 안 된 상태에서 안생당수에서 강의를 딱 들었을 때 한계대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 그럼 생소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단어 자체를 내가 읽어본 거야. 그럼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습이 돼야 강의가 재밌고 강의가 이해가 돼야 복습이 되는 거고 복습이 돼야 문제도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자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제목이라도 한번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대충.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임해주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을 좀 중요시 생각. 그 복습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문제풀이인데 이제 챕터별로 이제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론이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열심히 철저하게 들었어. 아, 자신감이 생겼어. 문제 풀어보세요. 안 풀려요.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그럼 문제가 안 풀린다. 아,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괴롭죠. 처음에는 문제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경제학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경제학 안 풀려요. 그러면 이론적인 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경제학은 또 이론이 철저한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득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기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든 안 되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문제풀이거든요. 문제풀이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제약상 뭐 어떻게 문제를 다 내가 풀어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볼 때는 그 다 풀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쉬운 문제만 뭐 홀수만 풀어본다거나 짝수만 풀어본다거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는 그냥 문제만 읽어놓으세요. 충분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 학습 효과는 거의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경제학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론이 있고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문풀이 있어요. 문풀이 있는데, 문제풀이. A라는 학생은 이론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론이 다 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이제 문제풀이가 잘 안 돼 있어요. 문제풀이가 이렇게 잘 많이 안 풀어본 학생이에요. 근데 B 학생은 이론이 좀 약간 허접해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데 경제학입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나중에 고득점 할까? 여러분들. A예요, A. 이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경제학이. 경제학은 철저한 이론적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문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수많은 제 수험생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A라는 유형이 있고 B라는 유형이 있어요. 다른 과목은 아니고 경제학 과목입니다.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문풀 들어가기 전에 A라는 친구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뭐 3회독, 4회독에서 굉장히 베이스가 탄탄하네요.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안 나와. 한 명이 모의고사 보면 6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 이론적인 베이스가 약간 미약해. 그럼 75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풀 딱 들어가죠. 이 경제가 그러거든요. 문풀 딱 들어가면 그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과 제가 푸는 방식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론적인 베이스가 된 애들은 정말 이 한 달 만에 있죠. 점수가 급상승합니다. 아주 거의 고득점 90점, 95점까지 급상승해요. 그러니까 얘는 80점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학은 이론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문풀은 사실상 약간 소홀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풀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만 집중해서 이 강의를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론적인 게 베이스가 철저해야 경제학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에 경제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선택으로 바뀌었고 이제 지금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고득점을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부터 풀어봤다는 거예요. 문제부터 보면 이제 일단 법대생이니까 대충 이론적인 내용을 알겠죠.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유형 나오구나. 그러면서 이론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었다. 최종적인 결과는 문제풀이니까. 그런데
결코 안 됐던 과목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경제학이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은 그게 불가능해요. 경제학은. 생각해보세요. 경제학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론적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이론을 이해? 절대 안 됩니다. 이론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경제학은 결코 고득점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베이스 강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되고,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이해가 좀 안 되면 그냥 쓱 한번 읽어오시면 돼요. 읽어오시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 때 제가 완벽하게 고득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빨리 푸는 방법들을. 아시겠죠? 자, 이제 그 경제학은 이제 어떻다? 굉장히 그 철저한 논리적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론적인 베이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책을 정독하게 되면 정독하는 순간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이게 보여요. 이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요. 바로바로 문제도 풀려. 근데 이놈의 경제학은 있죠.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안 올라가죠.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어느 순간 되죠. 어느 순간 되면 경제학은 이론점이 확 올라가요. 자, 쉽게 올라갔죠. 쉽게 떨어집니다. 경제학 어렵게 올라갔죠. 떨어지지 않아요. 경제학은 논리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 올라가게 되면 결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알겠습니까? 요게 경제학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장점이 또 뭐냐면요. 뭐 행정학, 뭐 한국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영학. 이런 것들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어디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없어. 범위가. 근데 경제학은 있죠. 경제학은 이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 과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개정판이 자주 나오거든요. 경제학은 개정판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 이론이 바뀌지 않아요. 100% 그 안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경제학의 장점입니다. 100%. 절대 경제학은 배신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100% 배신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거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수험 경제학의 어떤 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수험가의 어떤 경제학 면에서는 아주 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